스케줄 C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케줄 C. 스케줄 C는 사실 셀프 엠플로이 인컴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자기가 고용주이면서 또 한편 자기가 종업원이에요. 두 개 다 갖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개 스케줄 C라는 걸 작성해야 합니다. 스케줄 C. 컨트랙터. 제가 어느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해주지만 그 회사로부터 풀타임 엠플로이나 파트타임 엠플로이가 아니고 내가 자영업, 그러니까 컨트랙터로 제가 일을 하면 그 회사에서 그거에 일을 한 만큼 보상을 해주죠. 그게 뭐냐면 셀프 엠플로이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 뭐 식당은 아니죠. 만약에 그 이발 그 미용실 같은 데 있죠? 그 스테이션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 스테이션 그 자리 하나 빌려가지고 하시는 분, 그 사람들도 되게 컨트랙터죠. 또는 뭐 여러분 저기 뭐 플라밍이 망가졌다거나 뭐 페인팅을 실한다거나 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한테 집에 가서 그냥 여러분이 고용주고 그 사람이 종업원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컨트랙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세 가지 폼을 갖고 오는데 하나는 1099 NEC 여기 보니까 non-employee compensation, 말하자면 employee 직접 그 종업원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일에 대한 상환 가치를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는 NEC 또는 1099 miscellaneous 갖고 있습니다. MISC. 근데 사실은 MISC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NEC 폼이 있기 전에 대부분 1099 MISC miscellaneous라고 갖고 왔는데 점점 이 폼은 없애버리고 사용하지 않고 다 어디로 가느냐? 1099 NEC로 갑니다. 그래서 이 폼 NEC를 갖고 오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또는 1099K 갖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1099K. 이거는 크레딧 카드 같은 그런, 만약에 페이를 했는데 크레딧 카드로 페이했다. 또는, 제가 무슨, 세탁소를 하는데 요새 현금 캐시를 내지 않고 크레딧 카드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그 세탁소에다가 당신이 1년 동안 판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그 1099K라는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캐시나 책을 받지 않고 크레딧 카드를 받을 경우 서드 파리에서 발행해서 돈을 받는 경우 1099K를 발행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혹시 벤모 받는 사람, 저 같은 경우 텍스 보고해주고 손님한테 직접 캐시나 현금이나 책을 받지 않고 그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저한테 벤모로 보냅니다. 벤모 또는 질러. 그죠? 그래서 다 돈을 그렇게 보내죠. 은행을 그냥 통해서 직접 받고 주고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은행이 아니라 그 크레딧 카드 컴퍼니 같은데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1099K를 발송합니다. 요 1099 NEC, 1099 미스너스, 1099K 요런 종류의 수입이 다 뭐냐? 셀프 엠플로이 인컴입니다. 셀프 엠플로이 자영업자가 받는 돈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를 작성했느냐? 다 스케줄 C를 작성하는데 스케줄 C의 원래 이름은 뭐냐? Profit and Loss from Schedule, Profit and Loss 비즈니스에서 받은 프로핏이나 또는 손실 본그 폼이죠. 가지고 이거 작성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600불 이하 받으면 600불 이하 그러니까 뭐 599불까지는 내가 캐시를 주건 또는 책을 주건 또는 크레딧 카드를 썼건 한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스케줄 1099 NEC 또는 1099 Miscellaneous MISC 또는 1099K 이런 거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600불 이하 받은 그 자영업 컨트랙터는 비록 포함을 받지 않았지만 세금 보고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규정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 근데 그 스케줄 C 쓰는 사람은 사실은 수입, 지금까지 얘기한 캐시 받았다거나 1099 NEC를 받았다거나 1099K를 받았다거나 1099 MISC를 받았거나 이 받은 게 전체적으로 세금 낼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건 그냥 수입이에요. 내가 번 돈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쓴 돈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expense라고 부르죠. expense.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너럴 익스펜스가 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거나 트럭을 타고 가서 거기에 발생하는 가스비, 뭐 보험료, 자동차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 뭐 톨비 이런 거 있죠. 톨비는 해당해요. 그런 거는 다 사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죠. 그 다음에 디프리시에이션, 말하자면 장비 사가지고 장비를 오랫동안 쓰면서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샀다. 그럼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 한국말로는 감가상각인데 디프리시에이션. 그 다음에 other expense, 뭐 뭐 비즈니스 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필요하죠. 전화기. 그러면서 비즈니스 셀러폰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럼 한 달에 뭐 100불씩 낸다. 그러면 다 그런 거 공제됩니다. 자, 그런 거 되고, 그다음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요거는 이제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만든 자영업자를 더 좋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약 20% 수입, 일단 여기 넷 인컴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20%를 빼줍니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집에서 일을 하면은 집에서도 일을 한다. 말하자면 요새는 뭐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많죠,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워낙 잘 발달돼서 집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사무실을 쓸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 쓰는 뭐 그 룸 하나 쉐어해서 자기가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비용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익스펜스로 제외해 줍니다. 그래서 인컴에서 자기가 이 토탈 인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을 빼고 실제는 자기가 번 것은 자기 언핸드 손에 있는 것은 넷 비즈니스 인컴이죠. 그렇죠? 실제는 요것만 벌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불 벌었는데 익스펜스로 7,500불 썼다. 그러면 제가 실제 번 거는 2,500불밖에 안 벌었죠. 그 2,5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내가 10,000불 벌었다고 해서 10,000불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는데 이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 셀프 엠플로이 하시는 분의 기본은 우리가 캐시 어카운팅 메소드, 맞으면 현금 지불주의 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현금으로 또는 캐시 같이 받았을 때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 해당이 되고 외상 거래하지만 만약에 어크루 베이스라는 건데 어카운팅 방법에 어크루 베이스라고 있는데 그런 어크루 베이스를 쓰고 있는 거 마치 내가 물건을 팔았지만 아직 돈이 안 왔으면 30일 동안 어카운트 리시버블에 잡혀 있는 거 그리고 그 돈은 우리 현재 돈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크루 베이스인데 대충 대부분이 큰 대기업 또는 어떤 코퍼레이션 또는 뭐 LLC 개인 혼자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해당 사항이 없고 그렇게 비즈니스 형태가 좀 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걸 어크루 베이스인데 그런 사람은 저희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벤토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수화믹 같은 데 가서 제가 물건 100개 어디서 사왔다가 70개 팔고 30개 남았다. 30개에 대한 재고 정리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세금 보고를 해줄 수 없습니다. 물론 세금 보고를 딴 데 세금 전문가한테 뭐 가서 하시면 되지만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거는 해주지 않는다. 그다음에 엠플로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W2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어떤 사람 제 혼자 일을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도우미가 필요하죠. 그 사람한테도 1099 NEC 이런 건 줄 수 있지만 W2를 주는 비즈니스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악의하고 있는 게 대부분 많은 한국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해달라. 맞는 얘기예요. 어디서 제가 일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받아오면, 가서 하면, 그거에 대한 것까지 간 비용, 자동차 타고 간 비용을 공제해줍니다. 2023년도에 마일당 65.5센트 공제해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스탠다드 마일리지만 해줍니다. 스탠다드 마일리지. 자기가 실제 들어간 비용, actual cost, actual mileage, 맞으면 나 가스비 50불 넣고, 보험료 이번 달에 100불 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고치는데 20불 냈고,
엔진 오일 체인지 하는데 60불 냈고, 자동차 등록하는데 얼마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거 공제해 주세요. 갖고 오는 사람은 저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스탠다드 마일리지 안에는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 가스비, 리필한 거,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포함된 금액이 정부에서 IRS에서 계산해 보니까 약 65센트, 65.5센트 마일당. 100마일 가면 65불 50전 공제 주는 거죠. 이게 적당한 남바다, 번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매년 이것이 올라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작년은 좀 복잡했는데 올해는 그냥 65.5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라는 건데, 제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제 집에서 일하러 가는 거, 제 직장으로 가는 거, 이거는 커밋이에요. 커밋. 출퇴근하는 거죠. 그런 거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집에서 누가 오더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한테 첫 고객 방문하러 가죠. 그러면 제 집에서 그 첫 고객 가는 거리는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첫 고객에서 두 번째 세컨 카스터머한테 가야 한다. 또는 클라이언트한테 가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이동했죠? 그러면 그런 거는 공제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집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온다.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 퇴근해야죠. 퇴근. 커뮤니티죠. 그거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첫 출근이나 퇴근하는 그 거리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는 건 다 공제해 주지만 첫 출근과 퇴근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capital gain and loss. capital gain and loss.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디다 투자했는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지만 돈을 잃는 경우도 있죠. 제가 만약에 애플 스탁을 샀어요. 애플 스탁을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100불에 샀는데 뭐 애플 스탁이 뭐 한 석 달 후에 200불이 됐어. 그래서 200불 팔았어. 그러면 100불 남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 캐피탈 게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반면에 내가 애플 주식을 100불에 샀는데 지금 경기가 나빠가지고 갑자기 막그 50불밖에 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팔았어. 겁먹고 팔았어. 50불 손해봤죠? 그러면 캐피탈 라스라고 부릅니다. 캐피탈 라스. 어디다 투자했다가 자기가 그 금액을 환수할 때, 다시 리턴 받을 때 그게 돈이 났느냐, 돈을 손해보느냐. 이것이 게인과 로스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뭐 흔하게는 그냥 스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봐세요. 이게 좀 고쳐놔야겠네. 2023년도에 제가 스탁을 이전에 스탁을 갖고 있었는데 애플 주식 100불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샀어요. 스탁을. 그런데 애플이 장사가 안 되네. 요새 아이폰 15 나왔네. 뭐 그렇게 성능이 안 좋다, 뭐 컴플레인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안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사 주식이 25% 떨어지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팔아야겠다. 그러면 100불에 샀지만 25불에 팔았죠? 그러면 저는 얼마를 손해봤느냐? 75불 손해본 겁니다. 그 75불 손해본 것만큼 텍스 보고를 해주면 여러분이 일정 금액을 텍스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다른 얘기 합시다. 만약에 제가 집이 있었어요. 제가 2015년도에 집을 25만 불 주고 샀어요. 25만. 이거 투자한 거죠, 이것도. 뭐 내가 살기 위해서 산 거지만 어차피 그것도 다 경제적 관념으로 보면은 투자한 거죠. 그렇죠? 25만 불 주고 2015년에 집을 샀는데 지금 집값이 좋아. 그래서 팔았어요. 이제 그때면 10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면 제가 돈 번 거는 얼마예요? 100만 불 빼기 25만 불. 그래서 75만 불 이득이 생겼죠. 게인이. 그죠? 프라핏이 생기죠. 프라핏, 게인. 프라핏하고 게인하고 좀 틀린 얘기지만. 그 게인이 생겨서 75만 불을 수입이라고 보고하고 세금 보고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보통 15%?
롱텀인 경우. 뭐, 만약에 쇼텀인 경우는 뭐 35%까지 냅니다. 뭐, 대충 계산해보면 한 40%까지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이런 거는 뭐냐? 게인이나 또는 로스 합니다. 어디다 투자하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짧게는 1년 안에, 길게는 1년 이후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돈을 회수하면 그거에 따른 게인도 생길 수 있고 로스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수입으로 생각하고 로스도 수입입니다. 뭐 마이너스 났지만 수입으로 생각하고 세금 보고에 같이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뭐라고 쓰느냐? 스케줄 D라는 데다가 작성하면 됩니다. 아까 비즈니스 하는 거는 스케줄 C라고 했는데, 캐피탈 게인은 뭐라고 하느냐? 스케줄 D에 쓰면 됩니다. 스케줄 D. 그죠? 스케줄 D에 쓰면 되는데, 그 스케줄 D는 뭐라고 부르느냐? 캐피탈 게인 앤 로스입니다. 그죠? 로스.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득금과 또는 손실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 보고하면 됩니다. 보통 스탁을 사고 팔면은 나중에 그 스탁 관리해주는 회사에서 1099B라는 걸 봅니다. 폼을 보내줍니다. 1099B.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갖고 오면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건 뭐 이번 11월 11일 날 자세히 보여드리고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스탁을 샀다가 팔았으면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109B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혹시 내가 손해 봐가지고 전년도에 손해 봤어요. 전년도에 내가 스탁을 1000불에 주고 샀다가 500불에 팔아서 500불 손해 봤다. 그러면 일정 금액 동안은 당해년도 판 해에 공제해 주는데 디덕션 해 주는데 만약에 그게 내가 그 5천 불 손해 봤잖아요. 만약에 만 불을 투자해 가지고 5천 불에 다시 돈을 그 리턴 받았으면 5천 불 손해 봤잖아요. 그럴 경우에 3천 불은 그 손해 본 해에 공제해 주고 세금에서 그러면 2,000불 남았잖아요. 그 2,000불은 그 다음 해에 캐링, 캐링 오버합니다. 캐링 오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3,000불은 당해년도, 손해본 해에 썼고, 텍스 디덕션 받았고, 2,000불 남은 건 그 다음에 다시 2,000불 클레임하면, 비록 이번 올해는 뭐 별로 그런 게 없었지만 2,000불 남은 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잘 플래닝 해가지고 뭐 어디서 손해 왕창 보면 그거를 두고두고 공제 받는 사람도 있죠. 그냥 유명하신 분 있죠. 도널드 트럼프 선생. 거기다 캐피탈 저기 투자했다가 망해서 계속 그런 돈 계속 캐링 오버 하죠. 캐링 오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케줄 D에 이런 것을 스케줄 D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탁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또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다른 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탁에 사고 그 나오는 거 뭔가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집을 판다거나 또는 뭐 스탁을 팔았다거나 뭐 다른 어떤 에셋 그러니까 이퀄이 재산을 팔았다거나 그랬을 때에 거기에 그 팔고 사고 하는 그 증빙 서류가 어떤 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949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8949예요. 그렇죠? 어떻게 IRS에서 이런 한국말을 뭐 옛날부터 알아서 폼을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세금 보고할 수 있도록 폼을 주는 게 뭐냐면 양식이 뭐냐면 8949예요.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잊어먹지 않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스탁 주고 사고 팔고 하지만 1099B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8949 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캐피탈 C. 물론 저희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 스탁에다 집어넣고 뭐 그런 분은 많지 않죠. 예. 그렇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그죠?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코인, 디지털 코인, 비트코인. 근데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8949 이런 저기 1099B 갖고 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안 해줍니다. 저희가 그 세금 보고를 못 해줍니다. 왜냐면 아직도 IRS에서 정확한 그 규정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시행령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못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케줄 D를 쓸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오늘 어, 10,000불 주고 샀지만 1,000불, 아니 5,000불에 해가지고 올해 5,000불 손해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해 5,000불 다 손해봤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 3,000불까지. 그러면 2,000불 남았죠? 3,000불 올해 저 손해봤습니다 하고 레포트 하잖아요. RS에다가. 그럼 2,000불 남은 거? 그거는 내년도에 2,000불을 내년도에 캐링 포워드 했다고 해가지고, 캐링 오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내년에는 아무 트랜잭션이 없더라도 2,000불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배우고 여러분이 알고 가야 하는 게 뭐냐면, 텀이 있습니다, 텀. 무조건 제가 어떤 거에 투자하고, 그 투자한 후에 그 돈을 회수하는데, 다시 회수할 때, 정부에서 예전에 이거 뭐 사실 옛날 룰입니다. 그랜파더 룰인데, 어느 회사에 투자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1년.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다 모아서 그 회사가 운영하다가 최소한 또 돈을 금방 달라고 빼달라고 그러면 그 투자 받은 회사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페더럴에서 IRS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최소한 1년 동안은 투자한 금액을 가능하면 다시 어, 돈을 다시 리턴 받지 않도록. 만약에 네가 투자했는데 1년 안에 그 돈을 돌려받으면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생기는 게인은 우리가 텍스를 많이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텍스 레이시 얼마냐? 보통 35%에서 45%까지. 텍스를 많이 내죠. 제가 10,000불 투자했는데 지금 갑자기 스탁이 올랐어. 20,000불로 3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20,000불 뺐어요. 그럼 제가 10,000불 벌었잖아요. 그 10,000불이 그거는 뭐라고 하느냐? 그 less than 1 year 동안 투자한 기간이 만약에 1년 이하면 보통 short-term이라고 합니다. short-term. short-term은 그 이익 난 금액의 텍스 레이트이 높습니다. 텍스를 많이 내야 돼요. short-term. 그러면 금방 단시간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럴 경우에 너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거에 대한 텍스를 35% 내야 한다. 미니멈. 내야 한다 가지고 텍스 냅니다. 물론 이제 뭐 텍스 35% 내고 돈 많이 벌면 좋죠. 뭐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투자한 금액을 1년 이상 후에 다시 그거를 금액을 환수해 오면 그걸 뭐라고 하냐? 리턴하면 그것은 롱텀이라고 합니다. 롱텀. 제가 3년 전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그 돈을 투자한 금액을 환수 받았어요. 리턴 받았어요. 그러면 1년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투자한 기간이 1년 이상 지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 롱텀이라고 하고 그 기업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안정되게 이제 그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너는 텍스를 깎아줄게. 적게 내라. 얼마? 15%. 쇼트면 35%의 텍스를 낸다고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35%, 롱텀은 15% 텍스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텍스를 적게 내는 걸 택한 거죠. 그러니까 롱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스탁도 제가 작년에 샀다가 아니 올해 1월 달 샀다가 지금 팔았다. 그러면 1년 안에 판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에는 그 텀은 뭐냐면 쇼텀이죠. 그렇기 때문에 텍스 레이시 높고 내가 5년 전에 인텔에도 투자했다가 지금 이제 그거 다시 팔고 내가 캐시로 다시 환수했다. 받아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롱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쇼텀과 롱텀에 대한 이 얘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가 기준이냐? 그 one year less 365일 밑에 그 364일까지. 그다음에 롱텀은 1년 이상 365일 이상 되면
롱텀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꼭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말하자면 어느 회사에서 제가 스탁 하는 뭐 말하자면 찰스 뭐 이트레이드 뭐 찰스 수압 뭐 이런 거 많아요 회사들. 그런 데서 제가 투자하면은 이런 그 나중에 연말이 끝나고 1월 달에 보면 스케줄 D와 관련된 이런 폼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사실 디비던도 있고 미셀리니스 있고 그다음에 인트레스트도 있고 요거 보낼 때 꼭 스탁 1099B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요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회사들이 뭐 인트레스트, 디비던, 그다음에 1099B 이런 한 폼에 다 그 볼 수 있도록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폼을 그 어떤 파이낸셜 컴퍼니로부터 만약에 이런 폼을 갖고 탁스페어가 갖고 오면은 아 이거 스탁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도 있어요? 디비던도 있고 거기 인트레스트 있어요. 그다음에 미셀리니스도 있어요. 다른 데서 돈 받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여러분이 집어 넣어야 합니다.